교과서 59쪽에서 61쪽 내용입니다. 자, 이번 단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필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은 포화 수중기량 곡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포화 수중기량 곡선을 이해하기 전에 쉬운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방이 있다고 칩시다. 문도 있고 방에 커다란 창도 있고 그런 방을 상상할 수 있겠죠. 방 안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했던 공기들, 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르곤, 수증기, 물 분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질소 분자는 핑크색 점으로 찍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 분자가 가장 많이 들어있죠. 방 안에는 질소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초록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도 방 안에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르곤 기체는 노란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게 될 핵심 분자인 수증기, 물 분자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죠. 자, 물 분자들.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증기 분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수증기 분자들이 공기들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수증기라고 하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증기는 과학에서는 기체 상태를 이야기하고 기체 상태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그림은 그려놨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교실이나 방 안에 들어가면 이 물 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증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 방은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수증기량이 적다. 수증기량이 적다는 얘기는 습도가 낮다.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 공간에 계속해서 수증기를 추가한다 라고 해봅시다. 수증기량을 점점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용어 등장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방 안에 물 분자를 계속 집어넣으면, 수증기 분자를 계속 집어넣으면 공기 분자들 사이사이에 물 분자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방이 수용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응결이라는 단어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응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슬이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액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이 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상현상으로 가면 안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서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아까 수증기 형태는 눈에 안 보이는 형태였지만 응결이 일어나면 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위에 공기들 사이에 수증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증기를 선생님이 더 집어넣으면 이제 창이나 벽이나 문 손잡이나 이런 곳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방 안에 응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이 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이 응결된 물방울들을 다시 수증기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의 온도를 높입니다.
방의 온도를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수증기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운동이 활발해지면 공기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으로 더 많은 수증기, 물 분자,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설명하기 전에 포화 수증기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필기는 1, 2, 3 요 부분만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의 그림도 같이 필기하고 싶은 학생은 필기해도 좋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철 어김없이 따라오는 게 있었으니 바로 건조한 공기인데요.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각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목이나 코가 따가워집니다. 무엇보다 습도 조절이 시급한 겨울철엔 가습기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즘 가습기 대신 젖은 수건이나 숯 등으로 습도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이 방법들, 실내가 건조하면 흔히 그릇에 물을 담아 놔두잖아요. 과연 물이 담긴 그릇이 가습 효과에 뛰어날까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 실험실에 물이 담긴 그릇을 넣어봤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꺼내서 무게를 달아보니 총 9ml의 물이 줄었는데요. 테스트한 결과 시간당 9ml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실내 공간에서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줄어야지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일반 방을 기준으로 적정 습도인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같은 경우에 160L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L라 감이 안 잡히시죠? 160L의 물은 자그마치 욕조 3개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양인데요. 습도 조절을 위해 방 안에 욕조 3개를 놔두는 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가습 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숯. 과연 숯은 습도 조절에 탁월할까요? 약 1시간 동안 물이 담긴 숯 1kg을 실험실 안에 놓고 꺼내본 결과 약 14ml의 물이 증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숯이 물보다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네, 테스트한 결과 약 시간당 13ml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양 역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숯이 약 60kg 정도 필요합니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60kg의 숯이 필요하다는 박사님의 말씀. 아마도 습도 조절하려면 온 방안을 숯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 조절법,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어떨까요? 우선 젖은 수건 2장을 빨래 건조대에 걸어봤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증발한 물의 양을 측정해보면 70ml가 줄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젖은 수건에 단점이 있었으니